문 좀 열어줘요. 제발, 전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밤마다 복도에서 들리는 환자들의 비명. 하지만 제 비명은 달랐습니다. 저는 정말로 정신병원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거든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간 혼자 힘으로 키운 자식이 왜 65살 어머니인 저를 정신병원에 가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편지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저는 30평짜리 제 집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 집만큼 소중한 게 없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유독 집이 넓게만 느껴졌죠. 엄마, 나 준호야. 지금 시간 괜찮아?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큰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괜찮지? 무슨 일이니? 엄마, 내가 저번부터 생각해봤는데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사는 게 어때?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같이 살자고 38살 된 아들이 이제 와서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의아함이 밀려왔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엄마도 나이 들었잖아. 혼자 있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수진이도 엄마 모시고 싶대.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며느리 수진이가 나를 모시고 싶어 한다고. 결혼 10년 동안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번 보이던 며느리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외로웠던 제 마음이 아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이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눈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죠.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11월 날씨 탓이겠거니 생각했죠.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혼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모실게. 엄마 방도 벌써 준비해놨어. 준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이 집의 가치를 가늠하듯 벽에 걸린 그림과 가구들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죠. 잘 생각해보마. 갑자기 결정하기엔. 엄마, 뭘 그렇게 고민해.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 엄마도 손주들 보고 싶잖아. 준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 하지만 손주들 얘기가 나오자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어머님, 이 집도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편하게 계실 수 있어요. 청소도 제가 다 할게요.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요즘 무릎도 아프고 혼자 이 큰 집을 관리하는 게 버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알았다. 그럼 같이 살아보자. 제 대답에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여자의 본능이었을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늦게나마 자식이 알아주는구나. 이제야 내가 평생 고생한 걸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이사 날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30년간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구석구석에 추억이 배어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5년. 그리고 홀로 아이들을 키운 25년. 새벽 3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밤 11시에 들어와 아이들 빨래를 하던 그 시간들이 벽지 하나하나에 제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죠. 방 한쪽에는 통장과 도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득바득 악착같이 모으며 평생 모은 돈 10억. 식당 일로 손이 거칠어지고 무릎이 망가지고 허리가 휘어지면서도 모은 돈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통장이 곧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도구가 될 줄은. 이사 당일 날씨가 유난히 흐렸습니다. 11월 치고는 찬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이사 트럭에 짐을 싣는 동안 저는 집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왠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그 예감을 떨쳐냈습니다. 준호 집은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고 엘리베이터도 깨끗했어요. 15층에 있는 아들집 현관문이 열렸을 때 며느리 수진이가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수진이가 안내한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어요. 아이들 방보다도 작아 보였죠. 하지만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고맙다. 잘 쓸게. 네. 그런데 어머님, 짐 푸시기 전에 잠깐 얘기 좀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좀 전까지의 밝은 톤이 사라지고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되어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도 진지했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보다 싶어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 모시기로 한 건 엄마 재산 관리 때문이기도 해. 준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어머님 나이도 있고 혼자 통장이며 도장 관리하시면 혹시 사기라도 당하실까 봐 걱정돼서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수진이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제겐 악마의 손처럼 보였어요. 아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이며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꾸미지 않는 모습이었죠. 엄마,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이야. 통장이랑 도장만 맡겨줘. 준호도 가세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효도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돈이 목적이었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내 걱정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런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보마. 급한 것도 아니잖니. 급하죠, 어머님.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려면 저희 말 들으셔야죠.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협박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찬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갈 곳은 이미 없었어요. 제 집은 이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계약이 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집,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낯선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괜찮을까? 내가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죠. 아침 7시, 작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침 준비하셔야죠. 목소리가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이사 오기 전 그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일어나 부엌으로 갔죠. 수진이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규칙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려면 저희 말을 들으셔야죠. 첫째, 식사는 어머님이 준비하세요. 저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죠. 둘째, 외출할 때는 미리 말씀하세요. 셋째, 수진이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가정부에게 지시하듯이.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잠깐, 나는 네 시어머니지 가정부가 아니야. 어머님, 공짜로 묵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 정도 일은 하셔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며느리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그날 오후, 아들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라도 하소연하려 했죠. 준호야, 수진이가 나한테. 엄마, 수진이 말대로 해. 우리 집에 사는 거면 규칙은 지켜야지.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엄마, 통장이랑 도장 아직 안 줬지? 빨리 줘요. 안전하게 보관할게.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착한 아들 얼굴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우리가 뺏는다는 것도 아니고 관리만 해주겠다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에서 놀던 손주들이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시간은 무슨, 당장 내놔요. 수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막아섰죠. 하지만 수진이는 제 팔을 밀쳐냈고 저는 그대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야. 어머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갑자기 막아서서 그렇지. 수진이는 태연하게 말하며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통장과 도장을 발견한 수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찾았다. 여기 있네. 돌려줘. 그건 내 거야. 저는 뺏으려 했지만 준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가 잘 보관할게. 준호의 소나기가 아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의 손이 이렇게 아프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수진이가 통장을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빠, 이거 봐 10억이야 10억. 수진이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1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겠는데? 오빠 잘됐다. 수진이가 기뻐하며 준호를 안았습니다. 둘은 제 앞에서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것처럼 좋아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준호야, 넌 정말 이 엄마 돈을 빼앗으려고. 빼앗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엄마.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절대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수진이는 제 핸드폰을 빼앗아 갔어요.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핸드폰마저 빼앗기자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더욱 굴욕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해야 했고 가족들이 먹는 동안 서서 기다려야 했죠. 어머님, 반찬 더 주세요. 그리고 이건 너무 짜네요. 수진이가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엄마, 국이 식었어. 다시 데워와. 준호도 가세했습니다. 제 아들이 재계하대를 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방문에 잠금 장치를 달았어요. 어머님이 밤에 배회하시면 위험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감금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문이 잠겨 있었어요.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죠. 저는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문 좀 열어줘. 화장실 가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방 안의 쓰레기통에 보리를 봐야 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죠. 아침이 되자 수진이가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정말. 수진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화장실을 못 가게 해놓고 무슨 소리야. 어머님, 목소리 낮추세요. 애들 깰라. 그리고 이제부터 약 드셔야 해요. 수진이가 아령 몇 개를 내밀었습니다. 처음 보는 약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 영양제요. 나이 드시면 챙겨 드셔야죠. 수진이가 억지로 제 입에 약을 넣고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생각이 흐려졌어요. 어머님, 좀 쉬세요. 약 먹으면 좀 졸릴 거예요. 수진이가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져 누웠어요. 정신이 희미해졌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먹이면 돼?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하루에 3번씩 먹이면 한 달이면 치매 증상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약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었죠. 10억이면 우리 빚도 갚고 새 차도 사고 애들 학원비도 충분하겠지? 당연하지. 그리고 어머님 집도 팔아야지. 그것까지 하면 15억은 되겠네. 근데 나중에 엄마 퇴원하면 어떡해? 걱정 마, 영구 입원시킬 거야. 늙으니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 그냥 거기서 평생 계시면 되지. 제 친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영구 입원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약 기운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마음속으로만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매일 약을 먹였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 때마다 수진이가 약을 가져왔어요. 거부하면 억지로 먹였죠. 한 주가 지나자 정말로 제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헷갈렸어요. 가끔은 남편이 살아있는 줄 알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죠. 여보, 나 좀 도와줘. 오빠, 봐봐. 어머님 진짜 이상해지셨어. 이제 병원에 데려가도 되겠다.
수진이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집에 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어요. 최영숙 어르신이시죠? 저는 세봄정신병원 의사입니다. 보호자분들이 어르신 상태가 걱정돼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애써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상한 약을 먹여서. 어머님, 또 헛소리 하시네.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망상이 심하세요. 자꾸 우리가 이상한 약을 먹인다고 하시고.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건강 위해서 영양제 드리는 건데 자꾸 이상한 약이라고 하시고 정말 걱정돼요. 준호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의사가 제 눈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정말로 몰랐습니다. 약 때문에 머리가 멍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는요? 아들 집. 성함은 기억하세요? 최영숙. 겨우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준호와 수진이를 불러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망상과 기억력 저하, 시간진 압력 장애가 보이네요. 그럼 입원이 필요한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돌보기 힘드시다면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잘 케어해 드릴게요. 네, 입원시켜 주세요. 집에서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저는 안 가요. 저는 소리쳤지만 의사는 이미 입원 동의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폭력성도 보이시네요. 빨리 입원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폭력성이라니, 저는 그저 가기 싫다고 소리친 것뿐인데. 다음 날, 흰색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정신병원 차량이었어요. 저는 끌려가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준호야,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엄마, 거기서 좀 쉬다 와. 병 치료하고 오는 거야. 준호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직 안도감만 보였죠.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10억이면 시어머니 한 분쯤 모시는 게 싸게 먹히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문이 닫히기 직전들은 그 말이 제 가슴에 뒤수처럼 박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주리로 보이는 아들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손주들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소는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제 전 재산을 빼앗고 저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차가운 복도, 하얀 벽, 그리고 새창살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반드시 나가서 저 악마 같은 자식들에게 복수하겠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세봄정신병원 302호실. 창문엔 쇠창살이 쳐져 있었고
방 안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침대 4개가 놓인 4인실이었는데 저 말고도 3명의 환자가 더 있었어요.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여기서 나가야 해 반드시. 하지만 어떻게?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어요. 핸드폰도 없고 외부와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아침 6시 기상벨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와 약을 나눠줬어요. 302호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모두 나와서 줄 서세요. 환자들이 복도로 나가 줄을 섰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죠. 제 차례가 되자 간호사가 종이컵에 든 약과 물을 건넸어요. 이거 무슨 약이에요? 어르신 처방약이에요. 빨리 드세요. 뒤에 사람 많아요. 저는 약을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집에서 먹던 그 이상한 약과 같은 건 아닐까?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혀에 남았어요. 간호사가 제 입 안을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갔죠. 식당으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한 환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새로 오셨어요? 나는 김순자예요. 왜 들어오셨어요? 가족이 버렸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아들이 제 돈을 빼앗고 저를 여기.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자식들이 재산 빼앗고 버린 사람들. 나도 그래요. 순자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식당은 지하에 있었어요. 창문도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죠. 식판에 담긴 음식은 맛이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체력을 유지해야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순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가기 여기서 쉽지 않아요. 가족이 동의해야 퇴원할 수 있거든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평생 여기 갇혀 있어야 해요. 평생이라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순자 씨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당신이 정상이라는 것, 부당하게 입원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청해야 해요. 어떻게요? 핸드폰도 없는데. 면회 오는 사람을 통해서든 편지를 몰래 보내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는 못 찾아서 벌써 3년째예요. 3년.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오후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 남자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최영숙 어르신이시죠? 앉으세요. 상태가 어떠세요? 저는 똑바로 앉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상이에요. 아들 내외가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저를 여기 보낸 거예요. 이상한 약을 먹여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어르신, 진정하세요. 그런 망상은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정말이라고요. 보세요. 지금 목소리도 높아지고 흥분하고 계시잖아요. 약을 잘 드시고 안정을 취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의사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죠. 차트에 뭔가를 적더니 간호사를 불렀어요. 약을 조금 늘려야겠어요. 불안 증세가 심하네요. 안 돼요. 저는 약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약의 양이 늘었어요. 하루에 4번.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약을 먹을 때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몸이 무거워졌어요. 이러다간 정말로 치매 환자가 될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뱉어내기로. 간호사가 확인하지 않을 때를 노려야 했어요. 아침 약 시간, 저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간호사가 제 입안을 들여다봤지만 저는 혀 밑에 약을 숨겨뒀었죠. 간호사가 다음 사람에게 가자 재빨리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번 약을 뱉어냈어요. 며칠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도 또렷해졌고요. 정신을 차리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보였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 하지만 어떻게? 면회객도 없고 편지를 보낼 방법도 없었어요. 그때 순자 씨가 알려줬습니다. 작업 치료실에 가면 종이랑 펜이 있어요. 그걸로 몰래 편지를 써서 청소하러 오는 아줌마한테 부탁해 보세요. 돈을 주면 우표 사다가 붙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입원할 때 모든 소지품을 빼앗겼거든요. 그럼 내가 좀 빌려줄게요. 나도 여기서 나가고 싶거든요. 당신이 나가면 나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순자 씨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 말고 그냥 여기서 나가요. 그게 나한테 갚는 거예요. 그날 오후 작업 치료실에서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제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황정희. 우리는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정희야, 나 영숙이야. 지금 세봄정신병원에 갇혀 있어. 준호가 내 돈 10억을 빼앗으려고 날 여기 보냈어. 이상한 약을 먹이고 강제로 입원시켰어. 제발 날 도와줘. 나는 정상이야. 부탁이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지만 다시 썼어요. 또박또박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정희의 법률사무소 주소를 적었습니다. 다행히 주소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청소 아줌마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오후 3시쯤 병동 청소를 하러 오는 50대 여자였죠. 아줌마, 부탁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줌마가 주위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데요? 이 편지 좀 붙여주실 수 있어요? 우표값이요. 5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아줌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정도면 알았어요. 나갈 때 붙여줄게요. 근데 들키면 나도 잘린다는 거 알죠? 네, 절대 비밀로 할게요. 아줌마가 편지와 돈을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사흘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면회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누가 왔을까? 설마 정희가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며 면회실로 갔죠. 하지만 거기 앉아있던 사람은 정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수진이었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준호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왜 왔어? 날 여기서 꺼내줘. 엄마 목소리 낮춰. 여기 사람들 다 쳐다본다니까. 어머님 약은 잘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잘 드셔야 빨리 나으신대요. 수진이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역겨워서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집 세입자가 들어왔어. 보증금 2억 받았고 월세도 매달 들어올 거야. 뭐, 내 집을? 엄마 집이긴 한데 엄마가 여기 계시는 동안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잖아. 관리비도 나가고. 준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멋대로 세놓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 통장에서 돈 좀 썼어. 엄마 병원비도 내야 하고 우리 빚도 갚고 10억 중에 벌써 3억 정도 쓴 것 같네. 3억 벌써? 뭐 어차피 어머니 돈 우리 줄 거잖아요. 미리 쓰는 거지 뭐. 수진이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정신병 환자로 낙인 찍힐 뿐이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나갈 거야. 여기서 나가서 너희한테 복수할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여기서 푹 쉬어. 우리가 매달 면회 올게.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참. 엄마, 미영이한테도 연락했어. 미영이도 엄마가 여기 있는 게 좋대. 오빠 말 들으라고 하더라. 딸 미영이까지. 제 두 자식이 모두 저를 버렸어요. 그럼 우리 가볼게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두 사람이 나가려는 순간 저는 가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편지. 내 친구한테 편지 보냈어. 곧 변호사가 올 거야. 준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본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편지? 무슨 편지? 아, 청소 아줌마한테 부탁한 거. 어떻게 알았지?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병원 측에 돈 좀 줬어. 엄마가 편지나 전화로 외부 접촉 시도하면 다 알려달라고. 그 편지 우리한테 왔어. 수진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쓴 편지였어요. 뜯어보지도 않은 채로. 이거 말이죠. 이미 불태웠는데 다시 써봤자 소용없어요. 이 병원 원장이랑 우리 아는 사이거든요. 돈만 주면 어머니 평생 여기 가둬둘 수 있어요. 수진이가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조각조각 찢긴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엄마 포기해. 여기서 편하게 늙어. 10억이면 엄마 한 명 평생 모시는 거 싸게 먹히는 거잖아. 준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저를 일으켰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날 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비명 소리였어요. 싫어. 나 안 가. 주사 놓지 마. 누군가 끌려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몰래 문틈으로 내다봤어요. 젊은 여자 환자가 간호사 2명에게 끌려가고 있었죠. 여자는 계속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복도 끝 격리실로 끌려 들어갔죠.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궁금해서 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 사람. 탈출 시도했대요. 창문 쇠창살을 뜯으려고 했다나 뭐라나. 그래서 격리당한 거예요. 탈출.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탈출하면 어떻게 돼요? 잡히면 격리실 가고 약도 더 많이 먹여요. 그리고 보호자한테 연락 가서 더 오래 갇히게 되죠. 그럼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글쎄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쇠창살이 굵고 튼튼해 보였어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될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 구조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CCTV 위치, 비상구 위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저장했어요. 작업 치료실에 갈 때, 식당에 갈 때, 산책 시간에 매 순간 탈출 경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오후 산책 시간이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환자 10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날은 유난히 정신없었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난동을 부려서 간호사 2명이 그쪽으로 갔거든요. 우리를 감시하는 간호사는 한 명뿐이었죠. 옥상 정원에는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지만 그날은 수리 중이었는지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른 환자와 이야기하는 틈을 타서 저는 조용히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2발, 거의 문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302호,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죠. 환자 탈출, 302호 탈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저는 65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20대처럼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복도를 지나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죠. 1층까지 거의 다 왔을 때 앞에서 간호사 2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막혔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지만 뒤에서도 간호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사면 초과였습니다. 어르신 순순히 따라오시면 벌 안 줄게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 팔이 붙잡혔고 다시 끌려 올라갔습니다. 격리실이었습니다. 텅 빈 방, 푹신한 벽,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 저는 그곳에 던져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탈출 시도마저 실패했어요. 포기하면 정말로 끝이야. 계속 방법을 찾아야 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격리실 벽에 기대어 앉아 생각했어요. 면회객. 아들과 며느리 말고 다른 사람이 면회를 오게 만들면 어떨까?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이. 내 딸. 오빠 편을 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제 딸이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진실을 말하면 혹시 믿어주지 않을까? 희박한 희망이었지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후 격리실에서 나온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딸한테 전화 좀 하고 싶어요. 준호한테는 말하지 말고 미영이한테만. 제발요. 간호사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5분만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전화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영이 번호를 눌렀어요. 다행히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나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죠. 엄마, 왜 전화했어요? 오빠가 면회 다녀왔다면서요. 미영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오빠가 돈 때문에 엄마를 여기 가둔 거야. 엄마가 아프신 거잖아요. 치매 초기라고 들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멀쩡해. 준호가 이상한 약을 먹여서. 엄마, 그런 말씀 하시니까 더 걱정되잖아요. 약 잘 드시고
푹 쉬세요. 미영아, 제발.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전화기를 빼앗아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마저 저를 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믿어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병실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업 치료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얼굴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 간호사였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배치된 간호사 이지은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다른 간호사들과 달랐습니다.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동안 지은 씨를 관찰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말할 때도 존댓말을 썼어요. 약을 줄 때도 드세요가 아니라 드시겠어요? 라고 물었죠. 뭔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혹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지은 씨와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간호사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주위를 살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 아들이 재산 때문에. 어르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은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신병원 환자들은 다들 자기가 정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 이름은 최영숙 1959년생이에요.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제 아들은 박준호, 며느리는 이수진. 손주는 둘이고 날짜도 요일도 현재 대통령, 이름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은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아들이 이상한 약을 먹여서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약 안 먹는 거 아세요? 네, 그게 무슨. 저는 혀 밑에 약을 숨기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지은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지금까지 약을 안 드신 거예요? 네, 2주째요. 그래서 정신이 또렷해진 거예요. 원래 제게 먹이던 약이 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지은 씨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이 사람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르신, 제가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다음날 지은 씨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잠깐 산책 나가실래요? 옥상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없는 구석진 곳에서 지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차트 봤어요. 처방약 중에 수면제랑 항정신병, 약물이 과다 처방되어 있어요. 정상인한테 먹이면 의식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마치 치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정말로 부당하게 입원당한 거예요. 간호사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은 씨가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작은아버지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죠. 재산 때문이었어요.
지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제가 간호사였다면 할머니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간호사가 됐어요. 어르신 같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요. 제 손이 지은 씨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도와주실 건가요? 도와드릴게요. 들키면 저도 해고당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날부터 지은 씨는 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지은 씨가 제 차트를 몰래 복사해 왔습니다. 여기 봐요. 처방 기록이랑 실제 복용량이 달라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아마도 원장이요. 어르신 아드님이 원장한테 뇌물을 준 것 같아요. 이 병원이 원래 평판이 안 좋거든요. 돈만 주면 환자를 영구 입원시켜주는 것으로 유명해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르신 이걸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준호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거예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준호와 수진이가 직접 한 말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해요.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단 외부 연락부터 해봐요. 믿을 만한 사람 있으세요? 제 친구 황정기. 변호사예요. 전화번호는 지은 씨가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전화해 볼게요. 어르신 상황 설명하고 도움 요청할게요. 그날 밤 지은 씨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친구분이랑 통화했어요. 처음엔 의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증거 사진 보내드렸더니 놀라시던데요. 곧 방문하신대요. 정희가 정말 내일 면회 시간에 오신대요. 변호사 신분으로 오시면 병원에서 막을 수 없거든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오면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2시 면회실로 호출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영수가. 정희가 일어나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영수가. 내가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네가 연락이 안 되길래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괜찮아.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면회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간호사한테 받은 자료 다 봤어.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이야. 그리고 재산 횡령까지. 일단 임시 퇴원 신청을 법원에 할 거야. 부당 입원이라는 증거가 충분하거든. 그리고 준호놈은 사기 횡령 감금죄로 고소할 거야. 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법원 명령 나오는 대로 바로 나갈 수 있어. 준호한테 내가 왔다는 거 절대 들키면 안 돼. 정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나갈 수 있어. 그리고 그놈들한테 제대로 복수해 주자. 정희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모범 환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순히 약을 받아먹는 척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갑자기 면회를 왔습니다. 예약도 없이. 면회실에 마주 앉은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눈치챈 걸까? 엄마 혹시 누구 만났어? 변호사나 그런 사람? 아니, 아무도 안 만났는데. 거짓말하지 마. 병원 측에서 연락 왔어.
변호사가 다녀갔다고. 들켰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래, 내 친구야. 변호사 친구가 면회 왔어.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차피 여기서 못 나가. 나갈 거야. 법원 명령 나오면 나갈 수 있어. 법원 명령. 엄마 순진하시네.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 엄마를 법정 후견인 제도로 묶을 거야. 엄마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청했어. 의사소견서도 다 준비했고. 그럼 엄마는 평생 내 관리 아래 있는 거야. 재산도 모든 결정도 내가 하는 거지. 법적으로. 그런 악랄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지. 엄마 포기해.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아. 준호가 일어서려는 순간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네 학비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나보고 고마워하라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엄마 때문에 인생 망쳤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고 항상 돈 없어서 주눅 들고 이제 내 차례야. 엄마 돈으로 내 인생 제대로 살 거야. 빚도 갚고 좋은 차도 사고 애들 좋은 학교도 보내고. 준호의 눈에는 원망과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만. 다음에 또 올게. 준호가 나가려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준호, 너 후회할 거야. 네가 한 짓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뭘로?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면회실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분노로, 억울함으로, 슬픔으로.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가 급히 제게 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원장이 어르신 약을 바꾸래요. 더 강한 걸로. 준호가 압력을 넣은 거군요. 어르신, 이러다간 정말로 못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직접 나가야겠네요. 탈출이요? 저번에 실패했잖아요. 이번엔 성공할 거예요. 지은 씨가 도와주면요. 지은 씨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할 건데요? 내일 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야간 근무 서는데 제가 비상구 문을 열어둘게요. 고마워요,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를 못 지킨 제가 어르신이라도 지키고 싶어요. 다음 날은 평소처럼 보냈습니다. 아침 약을 받아 먹는 척하고 작업 치료도 하고 저녁도 먹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 11시 간호사 교대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밤 10시 50분 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11시 정각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 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은 씨를 따라 비상 계단으로 갔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면 주차장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거긴 CCTV가 없어요. 빨리 가세요. 5분 후면 순찰 돌 거예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들켰어요. 하지만 이번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주차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보였어요.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택시를 잡아타고 정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30분 후 정희의 법률사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정희야, 나 영숙이야. 영숙이? 잠깐만.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영숙아, 어떻게 나온 거야? 탈출했어. 정희가 저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잘했어. 정희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도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영숙아, 일단 좀 쉬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아니야. 지금 당장 해야 해. 준호가 눈치채기 전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의 재산 이동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봐, 네 통장에서 벌써 5억이 빠져나갔어. 3억은 준호 빚 갚는 데 썼고 1억은 새 차 샀고 나머지 1억은 수진이 명의 통장으로 이체됐어. 그리고 네 집도 전세로 내놨는데 보증금 2억을 준호가 받았어. 지금 추정해보면 네 재산 15억 중에 이미 7억이 사라졌어. 제 평생이 7억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정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의 카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해킹했어. 불법이긴 한데 증거로 쓸 순 없지만 진실은 알 수 있어. 화면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정신병원 입원 완료. 이제 재산 처분 시작하자. 10억이면 우리 빚 갚고도 남겠네. 시어머니 한 분으로 10억이면 싸게 먹히는 거지. 우리 괜찮겠지. 이제 와서 망설인다고? 이거 우리 줄 돈이잖아. 미리 받는 거지. 어차피 늙으니 몇 년 못 산다고. 병원에서 편하게 늙다 가시면 되지.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 부부가 나눈 대화가 맞나 싶었어요. 더 있어. 정희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근데 법정 후견인 신청은 언제 해? 너 다음 주에 서류 넣을 거야. 탈출할까봐 걱정돼서. 그 나이에 어딜 탈출해. 그리고 설령 나와도 우리한텐 후견인 권한 있으면 못 건드려. 너 근데 엄마 친구 변호사가 면회왔다던데. 그거 병원 원장한테 돈 더 줘서 막았잖아. 애들이 모든 걸 막고 있었어요. 저를 완전히 가두려고. 정희가 이건 더 심각하다며 마지막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속 버티면 어쩌지? 약을 더 많이 먹이면 돼. 원장이 협조하기로 했어. 진짜 치매되게. 어차피 나이도 많으신데. 자연스럽잖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정희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30년을 키웠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돈 앞에서는 변하나 봐. 특히 준호는 빚 때문에 몰려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지친 엄마를 이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가 묵묵히 제 곁에 있어줬어요. 울음이 멈추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정희야, 이제 뭘 해야 해? 일단 긴급 가처분 신청할 거야. 이 재산 이동을 막는 거지.
그리고 준호를 횡령 사기 감금죄로 고소할 거야. 증거는 충분해. 병원 차트, 약물 과다, 처방 기록, 재산 이동 내역, 충분해. 그리고 간호사 이지은 씨가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어. 전화로 이미 합의했어. 용기 있는 친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미영이는?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영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니야. 지금 말해줘. 정희가 한숨을 쉬며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의 대화였어요. 미영아, 엄마 일로 괜히 미안해. 오빠가 뭘 미안해? 나도 찬성이야. 그리고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 엄마 원망해. 평생 오빠만 편애하고 나는 항상 뒷전이었잖아. 대학도 오빠만 보내주고 나는 돈 없다고 안 보내줬으면서. 결혼할 때도 오빠는 집 장만해줬으면서 나는 고작 500만 원. 그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없긴 뭐가 없어. 10억이나 있었다면서. 그냥 오빠한테만 주고 싶었던 거지. 미영이도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럼 미영이 네 목도 줄게. 2억 정도 어때? 진짜 고마워. 그럼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엄마가 치매 걸려서 병원에 계신 거야. 제 두 자식이 돈 때문에 저를 버렸습니다. 정희야, 미영이도 돈을 받았어? 응, 준호가 이미 2억을 미영이 통장에 넣었어. 그것도 네 돈으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내가 돈 때문에 두 자식한테 배신당한 거네. 괜찮아. 이제 미련 없어. 둘 다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정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준호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정희가 오래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3년 전 날짜였어요. 준호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5억 생겼을 때 수진이가 이런 제안을 한 거야. 화면에는 수진이가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가로채기 프로젝트 1단계, 초도하는 척하며 같이 살자고. 제안 2단계, 통장 도장 빼앗기. 3단계, 약물로 정신 흐리게 만들기. 4단계, 정신병원 강제 입원. 5단계, 재산 처분 및 법정 후견인 신청. 6단계, 영구 입원. 3년 전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그리고 준호가 이 계획을 받아들인 거야. 빚 때문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배신감으로. 그 사이에 네 집 시세도 조사하고 통장 잔고도 확인하고 모든 걸 계획했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정희야, 나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지. 일단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자. 고소장 접수하고 긴급 체포 요청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정희 사무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척했죠.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준호를 낳고 혼자 키우고 대학 보내고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하고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빨래하고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던 그 시간들.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심지어 영구 입원시키려 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내 닦아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6시 정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희가 말했어요.
영수가 각오해야 해. 경찰 조사도 힘들고 재판도 오래 걸릴 거야. 괜찮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갈 거야. 경찰서에 도착하자 정희가 접수처로 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형사가 서 있었어요. 정희가 서류 뭉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불법 감금 사기 횡령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분 최영숙 씨고요. 가해자는 친아들과 며느리입니다. 형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조사실로 가시죠.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박또박 모든 것을 진술했어요. 아들이 어떻게 저를 속였고 통장과 도장을 빼앗았는지, 어떻게 이상한 약을 먹였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형사가 녹음하며 계속 질문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병원 차트, 약물 처방 기록, 재산, 이동 내역 여기 다 있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서류를 쌓아놨습니다. 형사가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하네요. 긴급 체포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의 집 앞에 경찰차 2대가 섰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어떻게? 경찰입니다. 박준호 씨와 이수진 씨 긴급 체포합니다. 뭐요? 무슨 소리예요? 형사가 체포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오빠, 오빠. 안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어떻게 나온 거야? 탈출했지. 그리고 이제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야. 엄마, 이게 무슨... 박준호 씨 사기 횡령,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준호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지는 순간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엄마 이러지 마.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손주들 생각은 네가 했어야지.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면서. 엄마. 미안해. 준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형사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이도 체포됐어요. 그녀는 끝까지 발버둥쳤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죄예요? 병원에 모신 게 죄예요? 10억 훔친 게 죄지. 훔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 줄 거잖아요. 너한테 줄 돈이 아니야. 내가 평생 모은 내 돈이지. 늙은이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뭐해요. 어차피 몇 년 못 사는데. 수진이의 말에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네 본심이 그거였구나. 경찰차에 태워지는 순간까지도 수진이는 계속 발악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준호가 울면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수가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잡혀갔다며? 무슨 일이야? 네 오빠가 날 정신병원에 가두고 10억을 훔쳤어. 넌 그거 알고도 2억 받았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넌 네 오빠 공범이야, 미영아. 너도
횡령죄로 고소할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오빠가 그냥 줘서. 변명하지 마.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거. 그건 엄마가 치매 걸려서 치매 걸린 게 아니야. 네 오빠가 약을 먹여서 그렇게 만든 거야. 소리를 지르자 정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어요. 미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넌 정말로 내가 치매 걸렸다고 믿었니? 아니면 돈 받고 모른 척한 거니? 미영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오빠만 편애해서 나는 항상 뒷전이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내 몫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네 변명이니?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다.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이에게서도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정희가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응. 근데 이상해. 슬프지가 않아. 그냥 화가 나. 당연히 화낼 만해. 두 자식이 다 엄마를 배신했으니까. 그래도 30년 키운 정이 있었는데 영수가 그 정 때문에 망설이면 안 돼. 걔네들은 이미 네 돈만 봤어. 알아. 그래서 끝까지 갈 거야. 다음 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준호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사기 횡령, 불법 감금, 존속 학대.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해 병원에 모신 것뿐입니다. 범죄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병원 차트, 카톡 대화 내용, 재산 이동 내역. 피고인들은 3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 범죄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고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최영숙 씨, 피고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0년간 아들을 홀로 키운 이야기부터 10억을 모은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효도하고 싶다는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제 돈만 노렸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이상한 약을 먹여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평생 가두려고 했습니다. 10억을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고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최영숙 씨, 아드님이 평소에 효자였죠? 그런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를 배신할 이유가 있을까요? 빚이요. 5억짜리 빚. 하지만 그것만으로 친어머니를. 변호사님,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합니다. 제 아들이 그 증거예요. 변호사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준호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와 함께 법정을 나왔죠. 영수가 잘했어. 다음 재판에서 형량이 나올 거야. 준호가 얼마나 받을 것 같아? 최소 3년에서 5년. 수진이도 마찬가지고. 내 돈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
이미 가압류 걸어놨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예약해준 방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어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 아들은 감옥에 갈 거야. 복수는 성공했어. 하지만 왜일까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는 기분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어요. 재판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의의 도움으로 제 집을 되찾고 동결된 계좌도 풀었어요. 하지만 이미 사라진 7억은 돌려받을 수 없었죠. 준호가 쓴 3억, 수진이가 빼돌린 2억, 미영이에게 준 2억. 모두 현금으로 빠져나가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영수가 일부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남은 8억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30년간 모은 돈의 절반 가까이가 일주일 만에 사라졌으니까요. 그날 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방에서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문 열어.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미영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나한테도 신경 좀 썼으면, 오빠만 사랑하지 말고 나도 좀 챙겼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어. 미영이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도 오빠만 보내고 결혼할 때도 오빠한테만 집 사주고 나는 항상 뒷전이었잖아. 미영아, 그때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긴 10억이나 있으면서 그냥 오빠만 사랑한 거잖아. 엄마는 아들만 좋아했어. 딸은 안중에도 없었고. 미영이가 소리치며 화병을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렇게 된 거야. 다 엄마 책임이야. 엄마가 오빠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서 돈만 밝히는 인간이 된 거야. 다 엄마 잘못이라고. 저는 미영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처음으로 자식을 때린 순간이었어요. 미영이가 뺨을 감싸 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미영아,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휘어져도 난 오직 너희 때문에 참았어. 이 오빠만 사랑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대학 등록금도 내가 냈어. 네 결혼 자금도 내가 댔어. 500만 원이 적다고? 그게 그때 내가 가진 전부였어. 미영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몰랐던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한 거야. 이 불만만 보느라.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지는 안 본 거지. 엄마, 이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나가. 미영이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두 자식 모두 잃었어. 한참을 울다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미영이가 왔었어. 나한테 다 내 잘못이래. 내가 준호를 응석바지로 키워서, 내가 미영이를 소홀히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대. 정말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게 다 내 책임일까?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넌 최선을 다했어.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야. 아이들
자신의 선택도 있어. 준호는 돈을 택했고 미영이는 질투를 택한 거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가 자책하지 마. 넌 피해자야. 고마워, 정희야. 푹 쉬어. 내일 또 재판 있잖아.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미영이가 초등학교 때 아팠을 때 밤새 간호했던 기억. 미영이 결혼식 날 눈물 흘리며 축복해 줬던 기억. 손녀가 태어났을 때 100일까지 미역국 끓여줬던 기억. 아니야. 나는 둘 다 사랑했어.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나 봅니다. 준호는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영이는 엄마의 사랑을 차별로 받아들였어요. 어쩌면 그게 제 잘못일 수도 있죠.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아이들과 진심으로 대화하지 못한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배신당해도 되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준호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3년 전부터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화면에 수진이의 메모가 떴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가로채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선명했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의 머리가 더 숙여졌죠. 그리고 이것은 병원 원장과의 통화 녹음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장님, 어머니를 최대한 오래 입원시켜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영구 입원도 가능한가요? 약을 많이 먹이면 정말로 치매가 될까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악마 같은 놈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친어머니입니다. 엄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준호가 벌떡 일어나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한 번만. 준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교도관이 제지했지만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 내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떡해? 우리 애들은 죄가 없잖아. 손주들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곧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 피고인 이수진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으로 존속을 학대하고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준호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가 소리쳤지만 저는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살 민재, 9살 지은이. 할머니, 큰 손자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감옥 간대요. 정말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이었죠. 할머니가 아빠를 감옥에 보냈어요? 왜요? 작은 손녀가 물었습니다. 맑은 눈망울로. 얘들아, 할머니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너희 아빠가 할머니를 배신했다고, 할머니 돈을 훔쳤다고,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뒀다고? 할머니 나빠요. 아빠를 데려가다니. 손녀가 저를 밀쳤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밀침이 제 가슴을 후볐어요. 지은아, 그러면 안 돼. 손자가 동생을 말렸지만 손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 싫어요. 엄마도 아빠도 다 데려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으려 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싫어요. 할머니 싫어요. 아이들이 도망쳤습니다. 복도 저편으로 뛰어가는 작은 등이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와 저를 일으켰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모르겠어. 내가 뭘 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넌 잘못한 게 없어. 법대로 한 거야. 하지만 저 아이들은 잘하면 이해할 거야. 할머니가 아니라 아빠가 잘못했다는 걸. 정말 그럴까요? 손주들이 저를 용서할까요? 저는 혼자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하지만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였어요. 준호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제가 함께 있었죠. 미영이 결혼식 사진.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제 무릎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액자를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그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5년과 4년 그 형량은 확정됐습니다. 제 통장에는 8억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집도 되찾았고 법적으로는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미영이 건도 처리해야 해. 고소할 거야?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미영이도 2억을 받았으니 공범이긴 했죠. 하지만 생각 좀 해볼게. 알았어. 근데 영수가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우는 꿈, 손주들이 저를 원망하는 꿈, 미영이가 저주하는 꿈. 영수가 혹시 후회해? 정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준호를 고소한 거 혹시 후회하냐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는 안 해.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 당연히 그럴 거야. 30년을 키운 자식인데 정의가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근데 영수가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 해.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고 넌 네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65살이면 아직 젊어.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 수 있잖아. 그 시간을 자식들 원망하며 살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식 없는 제 인생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나는 뭘 하고 싶지? 60년을 살았지만 제 꿈이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았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며칠 동안 오래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희를 만나 대화를 제 결정을 말해줬어요. 정희야, 나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 센터. 자식들에게 학대당하는 노인들을 돕는 곳이었어요. 정희가 법률 자문을 맡았고 저는 상담을 맡았습니다. 처음 온 상담자는 70대 할머니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매일 때려요. 그리고 연금을 다 가져가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겪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참지 마세요.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아들이 불쌍해서. 아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살아야 할 사람은 할머니예요. 제 말에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신고할게요. 정희가 경찰서에 동행했고 할머니는 며느리를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제가 도운 사람들이 늘어갔어요. 3개월 후 센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사도 나고 인터뷰 요청도 많이 왔어요. 최영숙 씨,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아요. 그분들을 돕고 싶어요. 아드님과는 화해하셨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연락하지 않아요. 앞으로 화해할 계획은? 계획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요. 제 단호한 대답에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수가, 준호가 교도소에서 판사한테 편지 쓴다더라. 조기 출소 탄원서 매주 쓴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출소하면 착하게 살겠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한텐 한 통도 안 썼대. 오직 판사한테만.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역시 그 자식은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영수가 괜찮아? 정희야, 오히려 잘 됐어. 이제 미련도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판사한테는 편지를 쓰면서 엄마한테는 한 통도 안 쓴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찢어진 가슴이 또 한 번 짓밟히는 느낌이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그 자식 때문에 우는 게 아까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준호도 미영이도 모두 끝. 그날 미영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영아 오빠가 판사한테 편지 쓴다며? 응, 들었어. 너도 알지? 나한테는 단 한 통도 안 썼다는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오빠가 원래 그래. 그래. 준호가 원래 그렇지.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희 둘 다 나한테 사과하고 후회한다고 했잖아. 근데 2억은 아직도 안 돌려줬지? 그건 아직 준비 중이야. 거짓말. 너도 오빠처럼 돈만 생각하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미영아, 이제 연락하지 마, 너도 오빠도. 엄마,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이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준호가 감옥에 간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센터는 전국 10곳으로 늘었고, 제가 쓴 책 배신당한 모성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정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가 준호 출소일이 다음 달이래. 그래? 마중 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나한테 사과 한 번 안 한 놈을 왜 내가 만나야 해? 그동안 판사한테만 편지 쓰고 엄마한테는 연락 한 통을 안 한 놈을.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 자식은 끝까지 자기밖에 몰랐으니까.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끔은 생각나. 어렸을 때 준호 모습. 제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 사랑이라고 하던 그 아이.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 준호는 그 아이가 아니야. 돈 때문에 엄마를 배신한 끝까지 반성도 안 한 범죄자일 뿐이지.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강해졌어. 강해진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고 머리는 희끗하지만 저의 눈빛만은 밝았어요. 최영숙, 넌 잘하고 있어. 거울 속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의 출소일이 왔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수가 준호가 출소했대. 그리고 너희 집 앞에 와 있대. 지금 네 집 앞에서 초인종 누르고 있다는데 어떻게 할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 불러줘. 난 걔 안 만나. 30분 후 정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준호 갔대. 근데 우편함에 편지를 남기고 갔대. 저는 아파트 우편함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편지가 있었어요. 준호의 필체였죠. 엄마, 나 준호야. 4년 만에 나왔어. 제일 먼저 엄마한테 가고 싶었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감옥에서 매일 후회했어. 엄마한테 편지 쓸까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엄마가 읽어줄 것 같지 않아서. 판사한테 쓴 편지 엄마가 알고 있다며. 변명 안 할게. 나 정말 쓰레기야. 끝까지 내 살 길만 찾은 거. 엄마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정말 후회하고 있어. 진심이야. 연락 기다릴게. 준호. 편지를 읽고 저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변명 안 한다더니 결국 또 변명이네. 찢긴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준호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알겠어. 엄마가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이해해.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 더 이상 연락 안 할게.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엄마. 준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찢지 않았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읽어볼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미영이도 비슷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나 미영이야. 잘 지내? 엄마 오늘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엄마, 2억 모았어. 돌려줄게.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영의 문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끊겼어요. 준호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센터에서 만나는 피해자 할머니들, 함께 일하는 직원들, 오랜 친구 정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아들 준호가 이런저런 사고를 쳐서 경찰서를 들락날락한다는 소식, 그리고 딸 미영이는 새로운 사람과 재혼했다고 했습니다. 2억도 결국 돌려주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면 됐어요. 대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죠. 그게 그 아이가 치를 대가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인생.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오늘도 다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잠이 들 때에도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이제 꿈속에서도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한 인생이 아닌 본인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기까지가 최영숙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부부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당한 이 이야기는 영숙 씨의 굳은 마음과 집념,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영숙 씨 본인의 인생을 되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남편, 그리고 자식들을 위한 삶에서 내 삶을 되찾아 결국 행복한 인생을 맞이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